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탈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반등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 가운데서는 반도체 관련 섹터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미국에서 100% 관세 부과,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지을 예정인 기업들에게는 면제해준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엔비디아,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과 또 다시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반도체 기업들, 우리 기업들로 좀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도 좀 주목해볼 만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마켓 A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러시아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빠르면 다음 주에 푸틴과 젤렌스키와 함께 이단 회담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종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시작이 됐죠. 어느덧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요. 22년과 23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군사 지원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졌었습니다. 24년까지는 전선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요. 러시아가 점령지 합병에 대한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요, 러시아가요, 인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는 모습, 이런 에너지를 좀 수입하면서 러시아의 그 유가를 그러면서 이로 인해 좀 중국과 인도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7월 달에는요, 미국의 중동 특사가 푸틴과의 3시간가량의 면담을 진행했고 드디어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직후에 러시아 크레림궁에서는요, 미국의 제안으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개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쟁 3년 5개월 만에 종전 협상에 대한 외교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산되는 거 이르면 다음 주에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개최지의 유력 후보는 아랍에미리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 만에 대면 회담이 성사되게 될지 이 부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의 러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 크게 3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길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비용은 물론이고 명분에 대한 부담감까지 점점 더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서 외교적 돌파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외교적 고립을 탈출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인도, 그리고 브릭스 중심으로 비서방 외교에 집중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유럽과 나토와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게 된다면 국제 복귀에 대한 메시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이번 회담에 대해 좀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외교 전략에 대한 시동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재자의 이미지까지 동시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트럼프가 국제적으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요, 살상을 멈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악관에서는 트럼프가 푸틴, 젤렌스키 모두와의 만남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다음 주 회담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서도 3자 회담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1대1 회담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앞선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3자 회담에 대한 가능성에 살짝 세모가 물음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을 끝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회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3자 회담에 대한 가능성,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는데 과연 이번 회담이 3자 회담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회담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가장 큰 것은요, 국제적인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직항 노선에 대한 복원을 지금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은행 서비스의 정상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목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가입을 철회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걸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안의 반응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해외 특사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경제 협력도 포함될 것이다라면서 미러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해외 투자청 같은 경우에도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담의 쟁점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나토 가입의 포기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점령지 철수, 나토 무기의 제거를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좀 지속적으로 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점령지를 포기하는 것의 요구는 좀 비현실적이다. 협상에 정말 진전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요, 이런 협상 자체가 러시아 측의 양보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러시아가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이 형성이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군사적인 우위를 강조하는 것을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영토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표출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이번 회담이 긍정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에 좀 힘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WTI 같은 경우에도 0.7% 소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공급 제재 우려가 조금 더 완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인도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인도에 굉장히 높은 고관세를 지금 때린 상태이고 중국에도 계속해서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지 말아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원유를 인도와 중국이 수입을 해서 정제 후에 역수출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미국이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유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유가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사우디가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회담이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유가가 조금 더 하락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들의 급락이 눈에 띕니다. 전쟁이 종료되게 된다면 당연히 군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일부 방산 관련된 기업도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보다도 더 높은 PER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고요. 이로 인해 자그마한 이슈 그리고 큰 이슈에 굉장히 많이 요동치는 그러한 방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재건주의 급등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오늘 방산주가 강하게 빠지고 재건주는 오르는 엇갈린 주가 흐름이 투자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방산주에게는 단기적인 리스크로 흔들림으로 작용하고 있고 재건주에게는 당연히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회담 결과에 따라서 아직 확실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 중에 LRG 넥스원의 낙폭이 굉장히 큰데요. LRG 넥스원 오늘 사실 MSCI 지수 편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월 정기 리뷰가 나왔는데 두산과 효성중공, LRG 넥스원이 포함이 됐고요. LRG 넥스원만 놓고 봤을 때 3,300억 원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건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7%가량의 영업이익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이었습니다. 현대 로템에 이어서 LRG 넥스원까지도 시장 기대치 눈높이에 못 맞추는 실적을 얘기하면서 이로 인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증권가의 투자 의견 하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증권가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전환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잘 내지 않는 만큼 이 중립이 매도와 비슷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담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오히려 높여 잡는 모습도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재건주 그리고 방산 관련 기업들,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이 요동치고 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 네이컷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2시 11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엇갈리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2%가량 하락하면서 3,20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7%가량 소폭 상승하면서 810선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조금 더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낙폭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지만요.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10선까지 12시를 기점으로 밀려났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현재 시간 3,207선까지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크게 빠지면서 3,200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튀어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810선을 넘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81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승이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500억가량 강하게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8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2,400억가량 현재 시간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른 엇갈리는 수급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00억가량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600억 넘게 코스닥을 담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코스닥을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고 있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56%가량 상승하면서 7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세 100% 부과가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거나 생산 설비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면제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SK하이닉스도 상승을 해줬었는데 다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간 1.7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25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만 7,300원 선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8%가량 소폭 하락, 삼성전자 우선주가 5위권으로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방산주들의 급락에 이어서 6위권으로 밀려났고요. 6위권에서 현재 거래되면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이 0.12%가량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3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주가 현재 시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0.16%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0.7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52,2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페트론이 2.2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7%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65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60만 원 선 시원하게 뚫어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테스나입니다. 이 두산테스나가 어제자로 나온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협력, 여기에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36,7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두 자릿수 급등을 해줬다가 현재 시간 8%가량 소폭 오름폭을 줄인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분기 호실적 기록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카지노주 안에서 튀어 올라줬는데요. 카지노주가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에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갔었죠. 여기에 파라다이스가 전년비 영업 순이익이 80% 넘게 증가한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21,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5,000원으로 높여 잡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주가 오늘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두 자릿수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이 점이 오히려 방산주 쪽으로는 무기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 혹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전반적으로 오늘 급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고평가 부담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현재 시간 15%가량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51만 2천 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메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 증시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진 않을까 이러한 기대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쟁 기간이 좀 길었고요. 네. 만약에 종전이 됐을 때는 사실 그동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계속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섹터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간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다음 날 또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투자를 하실 때 좀 사실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약간 완전히 좀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이 급락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그래서 낙폭이 더 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들의 급락세가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맞죠. 왜냐하면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네. 오르기도 했고 기대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하회했다라는 점이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의 빌미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오늘 LIG 넥스원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소식이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빠지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심이 있고요. 완전 흔들렸군요. 네,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방사는 좋다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고, 근데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네. 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뭐 국방비 예산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뭐 압박을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게 차익 매물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평가 부담감이 있다. 그럼 그 고평가 부담을 덜어내고 만약에 또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나와준다면 다시 올라갈 또 빌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정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쵸.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건 가격 조정을 받으면 그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 방산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회담조차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쯤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면 두 가지를 뭐 좀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전이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회담을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방산주를 대응하는 방법을 좀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신 분들은 네.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고, 아, 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쵸.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지금 좀 사고 더 빠지면 더 사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 자체는 지금 뭐 그렇습니다. 워낙 고가권이라서 사실 신규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오늘 조정이 저는 진짜로 이게 그동안 못 샀던 분들에게 이게 정말 기회가 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관세 협상 얘기를 들어보면 브릭스 국가들의 관세가 정말 강하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 러시아도 브릭스의 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도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회담이 뭐 불발되거나 좋은 내용이 안 나오면은 또 다시 그대로 올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 확률은 어떻게 보면 반반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방산 관련된 기업 중에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LRG 넥스원입니다. 지금 15%가량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MSCI 한국 지수 편입이 되면서 지금 패시브 자금 한 3,300억 원가량 들어올 것이라는 뭐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MSCI 편입된 부분도 있고, 근데 반발 매수가 들어와도 그러면 만약에 이 반발 매수세가 꺾어서 다시 올리려면은 네. 이만큼 뭔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시나리오를 다들 짜고 계시겠지만 일단 회담이 좀 불발되거나 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약간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지 반등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좀 긍정적으로 끝나고 아니면 뭐 LRG 넥스원에 대한 추가 수주라던가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잘 안 보인다 이러면 단기간에 좀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정도 거래량에 장대 연봉 나온 거면요. 네. 이제 저는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방산주보다 유독 많이 밀려요. 네, 세게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되게 강하게 나왔고 저 매도세를 다 받아서 올리려면은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MSCI 수급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글쎄요라는 의견이라서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들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금 증권가에서도 저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 네. 메이저 수급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받아줘야 될 뭐 생각을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도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데 재건주들은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주가 상승세 뭐 역시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은 상승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뭐 재건주들은 네. 만약에 잘 되면은 네. 당연히 상승세를 네. 이어질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재건주들 중에서 중소형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과거에 처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힘이 다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쪽 관련해서 힘이 강한 쪽이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HD 현대건설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코어와의 합병 이슈도 있지만 최근의 흐름 보면은 HD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도 내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대형주 말고 나는 중소형단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진성TC 같은 이런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왜냐하면 재건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굴삭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어느 것도 확실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과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주, 방산주 같이 들고 가는 바벨 전략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되게 네. 좋다고 생각해요. 투트랙 전략으로 오히려 내가 이쪽도 모르겠고 저쪽도 네. 모르겠다 싶으면은 오히려 투트랙 전략으로 좀 끌고 가셔서 어쨌든 둘 중에 한쪽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올라가면은 수익 난 쪽은 수익 실현하시고 빠진 쪽은 이제 수익 난 거 가지고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평단가 낮추고. 낮추고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외부 이슈에 따라서 약간 딱 반반 확률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은 투자하실 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다 보면은 이게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사는 저는 현대로템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요? 네. 그다음에 재건은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건설기계. 만약에 두 인프라코어랑 합병하게 되면은 아마 인프라코어를 기계 쪽으로 흡수 합병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기계 쪽을 보신다면 HD 현대 건설기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대형주 장세입니다. 네. 지금 조선주만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한화 오션. 그렇죠. 대형주가 더 강하게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중소형 종목군들도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대형주들이 힘을 좋게 좀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지금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쪽에서는 오히려 대형주 단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차트 화면에 나오는 것만 봐도 딱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 종목이.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한쪽 올라가고 한쪽 빠지면은 손실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잘 전략을 세우면은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RG 렉선의 MSCI 지수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지수 편입된 종목들 좀 보니까요. 두산도 빠지고 있고요. 그렇게 그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미 재료가 소멸된 건지 휴성중공업도 편입인데 3.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편입과 편출된 종목이 딱 3개씩인데요. 각각 단기적인 수급이라던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봤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요즘에 네. 시장 분위기가 네. 트렌드가 MSCI 수급에 이제 반응을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뭐 관세라던가 아니면 뭐 실적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SCI 수급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른 쪽에 더 시장에 중요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시장을 워낙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 MSCI 편입은 편입이고 지금 오히려 우리는 이슈에 더 집중하자. 지금 이번 주만 해도 미국
증시에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MSCI 이쪽보다도 외부 이슈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MSCI 편입이 되더라도 고점에 대한 지금 편입된 종목 세 종목 보면요. 다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자금이 이 상황에서 확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올랐기 때문에 지수에 편입된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따른 부담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1월 지수 변경 후보에 들어가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호실적 발표한 APR도 있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같은 의견입니다. 아, 이게 그래요? 지금 11월 달에 MSCI에 편입된다는 종목군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먼저 뭐 그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기보다도 지금 보시면은 APR도 실적 때문에 갔고요. 네. 미포는 또 조선이죠. 그쵸. 현대건설은 또 원전이죠.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뭔가 대표하는 어떤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MSCI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관세, 정부 정책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것들 포인트 잡기보다 기업 개별 어떠한 모멘텀이 있고 이 섹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조 본부장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바벨 전략이 좀 효과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ON&OFF. 오늘은 데이터 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OFF. 앱을 켜는 순간 정보는 수집되고 동의 한 번에 내 데이터는 어디론가 팔려나갑니다. 그 정보로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러나 정작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내 정보인데 왜 늘 남의 돈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남깁니다. 검색 기록, 위치, 구매 이력, 클릭 하나까지. 이 데이터는 기업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타깃 마케팅, 알고리즘 추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약 370조 원. 정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자산을 만드는 건 나지만 그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내 것이지만 통제권은 없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수없이 눌러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복잡한 약관, 자동 체크된 항목,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는 안내문. 우리는 실질적인 선택 없이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익명 처리만 거치면 마음껏 가공되고 거래됩니다. 정보의 주인은 나지만 그 흐름을 통제할 권한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도 소득이 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일부는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무상 기부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 정보는 늘 남의 수익이 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쏟아내고 그 데이터는 누군가에게 수익이 되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OFF. 정보를 만들고도 그 가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정보는 곧 나 자신입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ON&OFF. 다음 시간엔 AI가 만든 작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림도, 음악도, 소설도 AI가 만드는 시대. 그렇다면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AI 작품의 경계, 그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슈들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파라다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슈를 좀 보자면 일단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작년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먼저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한 조치로 이러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뉴스긴 했지만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여행 섹터, 수액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의 연속성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수액 섹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 관광객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체 관광 유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여행사 수액 섹터로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하면 또 인프라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항공, 호텔, 카지노 관련주도 수액 섹터로 꼽히고 있죠. 또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면세, 유통, 피부 미용, 화장품까지 수액 섹터로 꼽힙니다. 또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엔터업 쪽까지 직간접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별로 보유하고 있는 호텔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서울 파르나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GS P&L 그리고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을 또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등의 주가 상승세 돋보이고 있고요. 용산 드래곤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서부 T&D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세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방한 중국 관광객이 13%나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상 대목으로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행주들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파라다이스가 10% 가까운 급등세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서부 T&D도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 관광개발과 참 좋은 여행이 하락 전환에서 소폭의 약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수요일 내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곧 이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통보한 휴전 데드라인 8월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바짝 다가온 데다가 3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정상 간 외교 회담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협정이 좀 휴전 협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전면 휴전 대신에 부분 휴전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의 체면 세워주기 용으로 드론이나 미사일 사용만 제한하는 부분 휴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정치 평론가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에게는 러시아의 선물, 즉 양보가 필요하다. 공증 휴전이 그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양보가 아직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크라 재건주가 또 반짝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테마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6%대 강세 보이면서 3,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진 건설로볼도 4%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SG와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비만 치료제 쪽도 이슈가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약 3상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릴리의 주가 14% 급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 우포글리프론 72주간 평균 체중 감소율 12.4%로 확인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일라이릴리의 기존 마운자로보다도 이 대비해서도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큰 경쟁사이죠. 노보노디스크의 주 1회 주사제인 위고비의 경우에도 13% 정도까지 체중 감소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저조한 효과로 확인이 됐고 또 경구용 비만약 리벨서스의 15% 체중 감소 효과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사인 일동제약이 경구용 비만약을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사 효과를 또 누리고 있죠. 경구용 비만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일동제약의 약품 같은 경우에는 내약성이 우수해서 약물 조정 과정 없이 투약 가능하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올해 6월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저용량 투약분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다음 달에 또 임상 결과 발표할 예정이어서 또 이어서 우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진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만이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모두 2에서 3%까지 낙폭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의 이단 파운드리 수주 소식에 반도체 소부장주의 방긋 웃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량 파운드리 협력 관련해서 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국내외 증권사에서 관련한 코멘트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 현재 아이폰 프로 기준으로 이미지 센서가 총 4개가 탑재가 되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가 후면의 1개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월 10,000장의 생산 라인의 가동률 90%를 기준으로 예상을 했을 때 연간 기준 약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봤고요. 회계연도 2027년도에 삼성전자 LSI 파운드리 부분의 매출의 3%까지 해당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라는 코멘트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로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원익 IPS가 13%대 급등세로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36,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 테스나와 네페스아크도 5에서 8%까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테스와 삼성전자 역시나 1에서 3%까지 양호한 흐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분위기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번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SK증권 서용원 차장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좀 눈길을 보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좀 특징주로는 KSP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이 워낙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좋았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기자재 쪽으로 좀 낙수 효과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저평가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상승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KSP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나 STX중공업 같은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면서 엔진에 들어가는 밸브나 피팅 밸브 쪽에 대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박 엔진 쪽에 대한 기자재 쪽의 흐름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디젤 엔진 쪽에 대한 교체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박스권 횡보 속에서 오늘 좀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429억을 좀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드롭백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하반기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제주도로 한정돼 있는 무비자 입국이 이제 국내 전체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카지노 관련된 수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까지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가 베팅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그동안 설명을 드려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한전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전력청과 1,100억짜리 초고압 전력망 수주를 좀 수주하면서 좀 긍정적인 이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그리고 2030년까지 20기가와트에 대한 남서해안 해상 풍력에 대한 전력망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력망 쪽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만큼 대한전선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고점 자리에 대한 매물대가 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종가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그 점 참고하셔서 대한전선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약 45분가량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 이제 유행 재공포가 또 번지면서 수젠텍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19 테마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의 경우에는 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전쟁 관련 테마, 전진 건설 로봇 같은 재건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TLB 곱봐주셨습니다. 오늘 8%대 강세 현재도 포착이 되고 있고 코스닥 반도체주 흐름 전반적으로 양호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판 쪽의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심택이 실적 이제 턴어라운드로 오늘 시장의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TLB는 그거보다 좀 약간 작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어필이 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이제 25년도 올해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과거에 이제 TLB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CXL 그다음에 소캠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이제 한 번씩 상한가 가면서 급등 나오고 그랬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이런 기대감들을 이제 현실로 이제 실적으로 현실적인 실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주가의 어떤 꾸준한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이 좋아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실적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가들도 지금 목표가를 계속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분기 매출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 매출이 62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추정입니다. 이제 확정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나왔을 때 급등이 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같은 좋은 실적인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그냥 좀 심심한 종목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냐가 중요한데 TLB는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삼성향이다, SK향이다 이런 좀 약간 한쪽에 좀 국한된 그런 매출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까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일단 주요 매출처들은 이제 두루두루 이제 반도체 IDM 글로벌 3사를 다 매출처로 두고 있는 거죠. 올해 온기 기준으로 이제 시장에서 추정치가 좀 나왔는데 일단 매출이 한 2,4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0억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본다라고 하면 고평가라고 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죠. 나름대로 괜찮은 구간이긴 한데
소캠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캠의 엔비디아에서 새로 만든 차세대 이제 그 디램 모듈이죠. 이거를 엔비디아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이제 던져 숙제를 내줬는데 마이크론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올해 이제 그 양산을 해서 엔비디아에 처음으로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소켓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TL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은 그 밸류체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고 수급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가 올해 것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사실 상반기까지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너무 주가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가 올해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 보면은 지금 기관 쪽은 최근에 좀 약간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좀 드라마틱하게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판 쪽도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 포트폴리오 짜시는 분들은 이제 기판 쪽도 조금 하나 정도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TLB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급도 좋고 무엇보다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종목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선택해 주셨는데 오늘 네. 방산주, 뭐 풍산도 네.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특히나 오늘 LIG 넥스원 낙폭이 좀 거센 모습이네요. 좋은 걸로 이제 이슈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 이 정도 하락은 정말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주주분들은 이게 뭐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뭐 물론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뭐 몇백 % 수익 나신 분들도 여차하면 내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갭으로 떨어지면서 사실 지금 거의 밑거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 그 저점을 좀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마침 뭐 좋은 뉴스도 있었죠. 그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만 MSCI 한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 이제 뭐 LIG 넥스원 방산주들 중에 얼마만큼 더 올라갈까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이 밤사이에 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한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회담이라는 게 뭐 꼭 해서 우리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끝내는 걸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동안의 어떤 그 이런 회담 같은 게 한두 번 열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약간 시장에서 물론 뭐 사회적으로는 전쟁이 끝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방산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회담 내용보다도 저는 중요한 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질 끌면 이 떨어진 게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쯤에 열릴 수 있다라는 뉴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빨리 열려서 실질적으로 어떤 회담 내용이 시장에 공개가 됐을 때 반등을 주더라도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근데 하나 좀 재밌는 부분은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동의하기가 힘든데 증권사에서 LIG 넥스원 투자이익을 하향을 했는데 하향 조정을 했는데 가장 그 중요하게 포인트를 뽑은 게 뭐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뭐 유럽 방산업체 대비해서 고평가다. 유럽 방산업체 퍼가 30이 넘는데 LIG 넥스원도 퍼가 30이 훨씬 더 된다. 사실 이걸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삼성전자의 퍼와 하이닉스의 퍼와 마이크론의 퍼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LIG 넥스원에 우리가 보통 방산주들은 수주를 하고 만들고 납품을 하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 가장 많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26년도 상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평가라는 것은 가격과 실적의 괴리가 크면 그걸 고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고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주가가 내려오거나 실적이 따라서 올라가면 고평가가 해소가 되는데 사실 지금 LG 넥스원의 수주나 납품 어떤 주기를 보면은 26년도 상반기에 최고 매출이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빨리 회담이 돼서 회담이 열려서 방산주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 좋은 회담 결과가 뭐 나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좀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을 굉장히 힘들게 올린 걸 하루에 뺐습니다. 하루에. 이제 LG 넥슨이 사실 뭐 로템이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퍼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뭐 가장 마지막에 좀 움직였고 다른 종목보다 안 움직일 때 좀 최근에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저점을 찍더라도 이제 고점을 찍더라도 이런 식으로 찍는 건 시장에서 좀 약간 안 좋은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반등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분 그다음에 신규로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 전략이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은 오늘 그냥 뭐 조금 덜어내자 차익 실현하자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단 회담 내용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어떨까. 그리고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많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수급은 사실 외국인 기관은 최근에 며칠 동안 좀 약간 차익 실현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오늘 좀 대규모 매도가 좀 나오면서 고가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오늘 그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하락은 좀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팔 사람들은 단기간에 오늘 좀 매도를 다 나오는. 일단 정리를 하면 거의 지금 밑골이 없는 계속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기다리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지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 좀 지켜보는 전략 가져가 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볼게요. 금요일인데 어떤 종목 들고 네. 오셨을까요?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신 하나투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주 오늘 전반적으로 네. 좋아요. 그동안의 여행객, 뭐 입국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호텔, 카지노, 리조트 이런 게 또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여행주들은 사실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인데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여행객들의 그 상황 자체가 아웃바운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인바운드 안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호텔이나 이제 그 카지노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죠. 지금 하나투어를 지금 시장에서 보는 뷰를 보면 3분기까지는 안 좋다. 근데 4분기에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팩트거든요. 3분기에는 왜 안 좋냐? 일단 2분기 실적은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3분기에는 우리가 보통 지금 아웃바운드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게 이제 일본이거든요. 근데 한때는 중국보다 일본을 더 많이 갔습니다. 근데 7월 달, 8월 달에 일본의 여행객 수가 확 줄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뭐 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 3분기니까 실적이 좋을 수는 없고 뭐 4분기에는 뭐 제가 딱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추석 연휴,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아웃바운드의 어떤 대부분 매출이 나오는 여행사들은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사실 여행사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챗 GPT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다닐 때 뭐 아고다나 뭐 트립닷컴 이런 데서 막 호텔도 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아고다나 트립닷컴이 트래픽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챗 GPT한테 뭐 이렇게 해주면 어디서 예약을 하고 또 과거와 달리 또 에어비앤비처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참 예전 같진 않은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사실 뭐 2019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해외로 나가는 송출객 수가 한 하나투어 기준으로 86만 명,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50만 명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네.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좀 약간 그 비싼 그 패키지 상품들은 나름대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결혼식이 좀 많아지면은 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 부분도 최근에 조금 그 성원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보면 사실 어떤 뭐 기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은 매수고 V자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어제 건데 연결이 되고 기관은 최근에 소폭 팔고 있는데 오늘도 소폭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사실 뭐 과거에는 카지노, 뭐 호텔 이런 이제 뭐 여행과 관광객들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서로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투어는 모두투어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투어가 그 중국 그 비자 무비자 때문에 거의 안 움직였죠. 노랑풍선만 움직였고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투어가 중국에서 인바운드 법인이 있었어요. 인바운드 이제 중국 여행객들 우리나라를 보내는 법인이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 아마 없어지고 지금 다시 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아무튼 뭐 지금 이제 3분기에는 안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4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한번 주가도 좀 길게는 아니고 좀 단기간에 좀 약간 짧은 어떤 수익을 좀 노리는 측면에서 포착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가격이 55,000원이 살짝 조금 깨졌네요. 55,000원 이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62,000원, 손절 가격은 53,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하반기 특히 4분기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하나투어 짚어봤습니다. 목표가 62,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카지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카지노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 중국 단차의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가량 증가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작용을 했고요. 또 무비자 입국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은 카지노주들 하반기에는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대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장중에 더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둔화된 모습입니다. 10%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GKL은 1.6%대 강세, 서부 T&D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 관광개발과 강원랜드는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해냈죠. 골드만삭스 측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8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다소 씻어낸 국내 증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이 생산 시설에 대해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은 관세 예외 대상으로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예고했었기 때문에 관세 우려를 좀 벗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택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8%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원익 IPS도 두 자릿수 강합니다. 두산 테스나 8%대 강세, TLB도 7.8%, 대덕전자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어제 속보로 전해지면서 둘이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종전 또는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 20%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전진건설로봇 4.7%대, HD 현대 건설기계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강합니다. 4.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기업 3.5%대, 현대 에버다임 2.6%대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한 과징금 논란, 두 번째는 토종 OTT 1세대 왓챠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부과했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두고 이동통신 3사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SK텔레콤, 네. 또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7년간 번호 이동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담합했다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KT가 가장 먼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의 포문을 열었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공정위에다가 이의를 신청하는 등 일단은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의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다른 부처가 이를 담합이라면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규제 충돌, 그러니까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의 충돌이 바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가려질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담합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 지금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공정위에서는 이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서로 가입자를 뺏기는 그런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으로 불리는 시장 상황반을 통해서 각사의 번호 이동 현황이나 혹은 판매 장려금 수준 같은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서로 경쟁 사이지만 서로 공유하면서 특정 회사로 가입자가 쏠리지 않도록 서로 보조를 맞췄다라고 공정위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통신사의 가입자가 그때 어느 기간에 순수하게 감소했다라고 하면 다른 통신사들이 자사의 통신 판매 장려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좀 경쟁을 완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결국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명백한 담합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통신사들은 정부 부처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항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통신사들의 주장 말 그대로 한마디로 따지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통위의 장단이 있고 공정위의 장단이 있습니다. 네. 예, 통신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반 운영 또는 판매 장려금을 조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단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달 7월 22일 날부로 이제 단통법은 폐지됐는데 다만 지금 공정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을 우리는 준수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지 이게 어떤 서로 간의 담합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방통위에서는 그러니까 과도한 보조금 경쟁 때문에 뭐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매 장려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한 바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셨던 단통법인데요. 통신사들은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방통위의 규제를 만약에 따르지 않았다면 단통법 위반 때문에 또 뭔가 과징금이나 제재를 받게 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에게 담합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억울하다. 이중 규제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부처의 지침을 지켰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재를 당하는 규제 충돌이 이번 핵심 쟁점일 것 같은데 이 3사의 대응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KT는 소송을 했고요. 두 회사는 이의 신청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까요? 네, 일단 이동통신 3사 모두 각각 김앤장, 태평양, 광장 같은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면서 일단은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일단 그 과정에서 KT가 가장 먼저 소송을 곧바로 제기를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직접 구하게 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려는 자발적인 합의였는지 아니면 정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텔레콤이나 LGU+ 같은 경우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단은 공정위에다가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처분을 내렸던 공정위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결정을 심사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공정위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역시 SK텔레콤이나 LGU+ 역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방통위 또한 이 과거에 이제 공정위가 바로 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방통위의 의견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방통위가 뭐라고 했냐면 방통위에서는 이런 통신사들의 행위는 단통법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이 통신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부처 간의 이런 엇갈린 해석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고요. 혹은 처분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통신사를 둘러싼 규제 충돌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국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종 OTT 1세대라고 불렸던 왓챠가 결국에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때 영화 마니아들의 성지라고 불리면서 탄탄한 팬층을 자랑했던 왓챠가 이번 주에 그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회생 신청은 왓챠 스스로가 아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 측에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 왓챠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왓챠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국내 OTT 시장의 좀 냉혹한 현실 또 생존 과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한 건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기업 회생 절차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왓차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 걸까요? 네, 기업 회생 절차는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 파산은 이제 사업을 청산하는 네. 것인데 청산과는 좀 다른 절차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에 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채무 조정을 통해서 회생을 모색하는 일종의 재건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 법원은 왓차의 현재 대표이사인 박태훈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서 경영의 연속성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왓차는 이제 내년 1월 7일까지 채무를 어떻게 갚을지 또 회사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 계획안을 받아보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결국 회생 계획을 판단해서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또 그야말로 회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의 대항마다 국내 토종 OTT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왓챠였던 만큼 이번 소식이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자금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왓챠는 2021년에 유치했던 49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의 만기가 지난해 11월에 돌아왔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CB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털 한 곳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에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자면 역시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와의 규모와의 경쟁에서 밀린 것,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왓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22년 초에는 그래도 130만 명에 육박을 했는데 최근에는 46만 명 수준으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매출은 줄고 적자가 쌓이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자본이 완전 잠식된 그런 상태이고 회계법인으로부터도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라는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좀 위기가 현실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자금난은 왓챠뿐만 아니라 토종 OTT 기업들도 겪고 있을 듯합니다. 현재 국내 OTT 기업의 시장 경쟁 구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또 토종 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왓챠의 위기는 이 토종 OTT 업계 전체가 겪는 순환 시대의 단면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현재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구독률 5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쿠팡 플레이, 또 유튜브 프리미엄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종 OTT인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710억 원, 271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넷플릭스가 한 해 투자 비용의 상당액을 오리지널 콘텐츠 한두 편에 쏟아붓는 그런 콘텐츠 전쟁 속에서 이 왓챠가 자본력 또 토종 OTT들이 자본력의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인데요.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추진되던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마저도 현재 주주 간 이해관계 등으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토종 OTT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독식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왓챠가 회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왓챠의 미래는 이제 내년 1월에 제출될 회생 계획안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왓챠 측에서는 회생 절차 안에서 M&A나 혹은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왓챠의 장점으로 보자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콘텐츠 추천 기술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그나마 왓챠가 이런 점들을 잘 또 다시 경쟁력으로서 살리게 된다면 회생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다른 토종 OTT들에게도 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대한 자본력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 속에서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확실한 수익 모델을 만들고
또 뚜렷한 차별점을 가진 선택과 집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3사 담합과 관련된 규제 충돌에 대한 논란 이야기 전해드렸고 또 왓챠의 기업회생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시계제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이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분주한데 OTT 관련된 기업들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토종 OTT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픈AI가 최신 AI 모델 GPT-5를 7일 공개했다. GPT-4와 추론 모델 O3를 통합했다. GPT-5는 일반 대화형 모델과 고급 추론 모델을 통합한 첫 사례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모델 종류를 구분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하나의 모델에서 최적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오픈AI는 이번 통합이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GPT-5는 수학, 과학, 코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도 크게 줄었다. 대화 흐름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글쓰기, 창작, 소프트웨어 개발, 응답 속도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사전 시연에서는 GPT-5가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 웹사이트를 실시간 구축하고 교육용 게임 추가 요청도 즉시 반영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GPT-5는 무료 이용자에게도 제공되며 플러스 프로 이용자는 더 높은 사용량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들 좀 잡고 가야겠죠.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오늘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그 방산주가 급락하는 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러면 이제 다음 주 정상회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방산주 센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달에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과 함께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특히 어제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세럼 물량이 대량 출회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의 모든 종목들을 다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분간 기술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간 조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APR이 8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 상당히 시장을 좀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사실 APR이 아모레퍼시픽의 시총도 넘어선 상황에서 화장품 섹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또 오늘은 한국콜마가 실적이 미스가 한 100억 정도 나면서 영업이익단에서 100억 정도 미스가 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달바 글로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4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실리콘2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가 이제 실적 발표의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섹터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종목별 차별화 진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사실은 실적 발표 모멘텀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한 이제 과매수권 진입이 기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모습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가 1,8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시현했고 오늘 네이버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된 모멘텀도 얻을 수 있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좀 얻을 수 있는 인터넷 관련 업종에 좀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업종 다음 주에도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금요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뭐 금요일 시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 어떻게 본다면 좀 순환매 증시가 좀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전일 이제 시장에서 중요했었던 포인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다 품목관세 100%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됐었다가 이거 좀 오픈을 해보니까 사실 그 발언을 확대해 보면 100% 관세를 매기는 건 맞는데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금 지은 기업이나 혹은 미국에 앞으로 투자할 기업들은 관세에서 면제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의 해석은 결국엔 리쇼링의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거의 뭐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오스틴 공장을 삼성전자가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제 51조의 그 파운드리, 팹도 미국에 지금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SK하이닉스도 HBM 팹을 지금 공장 짓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사실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보내는 수출 물량이 전체 반도체 수출 물량이 7.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수준이고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무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랑 반도체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들을 대부분 이 중국, 대만에다 수출을 한 다음에 거기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은 거의 끝났다. 재료 소멸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보니까 연준의 그 인사를 후임 지명을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슈로 나스닥은 좀 오르고 S&P나 이제 다우는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미증시의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바톤 터치를 이어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실적이 좀 높게 나오는 기업들, 오늘 파마리서치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종목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자금이 좀 그런 위주로 좀 자금이 쏠리는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증시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슈나 이벤트 쪽으로 좋은 호재가 나오면 거기에 수급이 쏠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섹터별 장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슈도 잘 체크해보고 종목을 잘 선별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코로나19 테마 많이 꿈틀거렸고요.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도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이제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할 예정에 있고 또 9월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세와 관련된 이슈도 의약품 관세가 사실 1년 뒤, 1년 반 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서 한층 더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7월 증시에서 바이오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8월에는
바이오들이 이제 금리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종목으로 살펴보면 일단 시가총액 1등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된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월에는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충분히 받아서 한 50만 원 재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릴리와의 상업용 계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중에 뭐 에이벨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사실 GSK 딜 이후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지금 시장에서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8월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 그리고 그 대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의 접근이 사실은 수급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좀 테마에 휩쓸리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확실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약세 구간에서 역시나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는데요. 0.5%대 하락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3,2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809.29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약 보합권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출하해냈고요. 기관도 1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물량 받아가면서 3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반대의 수급 흐름 포착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이 1천억 원 가까운 순 매도세입니다. 삼성전자 1.7%대 강세 마감 예상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LG엔솔도 2% 이상 하락한 37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8월 8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양시장 장 마지막까지 엇갈린 모습을 유지한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힘은 좋았지만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좀 반도체 톱톱도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8%가량의 상승세를 그린 것과는 별개로 SK하이닉스는 2%가량의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이것과 좀 다른 움직임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 역시나 매출액이 증가한 것, 두 자릿대 상승세가 보인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점유율을 앞으로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을 했고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1.8%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방산주들의 약세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에는 5% 이상 빠졌고요. LRG 넥스원도 14% 두 자릿대 약세를 그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거론된 양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가량 빠졌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힘은 괜찮았습니다. 미국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1.5%가량의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조선주들은 엇갈린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금융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조금 약한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 KTNG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발표하면서 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됐습니다. 역시나 아직은 실적 장세인 만큼 수치에 따라서 지수 역시나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파마리서치도 역시 호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 8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일라일리 임상에 대한 부진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펩트론이 2.5%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4주간 2배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종가단에는 0.1%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오테크니스 1.2%, 원익 IPS, 삼성의 밸류단 부각을 받으면서 13%가량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HPSP 2%, 동진세미캠도 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소폭의 하락, 에코프로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YG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M,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일제히 강한 상승 그리면서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0.5%가량 빠진 채 3,210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81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0.4%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막판까지도 양시장이 엇갈린 움직임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달랐던 건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함께 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졌고 기관도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했는데요.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커졌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게 됐을 때 코스닥에서는요. 순매수나 순매도가 거세게 진행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했고요. 5위 안에서 나머지 기업들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더 빠지면서 시가 대비 약한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 강한 상승 보이면서 이제는 71,800원대까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5% 넘는 급락세가 나오면서 6위로 밀려선 모습이고요. 막판까지 힘이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얼마 전만 해도 이제 황제주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 종가를 좀 기대했었는데 88만 1,000원 단까지 내려왔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1.3%가량 내림세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도 엇갈린 움직임 포착된 가운데 오늘 1.7% 빠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막판까지 힘내주면서 66,400원. 1.5%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오늘 혼조세가 펼쳐진 가운데 펩트론이 2%가량 밀렸고 파마리서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9% 넘는 상승 나왔다는 점, 호실적 기록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외환시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시장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은 전일 뉴욕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이 소폭 하락하면서 98.10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4원으로 종가 대비 소폭 반등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없고 다만 미국 연준 의장 후보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가 급부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가 이전부터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좀 예견되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사임한 쿠글러 연준 의사 후임으로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트럼프의 좀 친화적인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 BOE에서는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면서 언급을 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9월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호키시한 코멘트로 파운드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81원에서 시작해서 하락 돌파를 시도했는데 외국인 코스피 매도가 이어지면서 상승 1389.5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통화 대비해가지고는 사실 원달러 혼자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실수급 쪽으로 매수 물량이 있었고 또 장이 얇아서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뚜렷한 이슈나 악재가 있는 것보다는 외국인의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약달러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주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네, 우선은 오늘 올라간 것도 좀 얇은 장수돼서 좀 과하게 움직인 모습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연준이 지금 도비시한 인사들로 계속 채워지는 상황으로서 금리 인하 기대는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대부분의 컨센서스인데 이제 지금은 4번까지 그러니까 사실 3번 인하를 하고 한 번에 빅컷 이 정도의 예상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도 느꼈듯이 결제 수요 혹은 외국인 이탈 수요들이 계속 달러를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9월에 25일피나 금리 인하는 거의 다 반영돼 있는 상태라서 환율 하락 속도는 좀 더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미국 물가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물가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돼 있어서 위로 상승하는 위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 트렌드는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오면 하락 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약달러 기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증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관세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또 어닝 시즌인 만큼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 두드러졌는데요. 또 새롭게 찾아올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도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4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끝나게 되면 조금은 좀 이제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8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9월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반기 때 이익 전망치를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때 호실적을 발표한 이제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글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익 전망치를 반영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일단 신약개발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적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CDMO 회사인 에스티판 같은 회사들도 하반기에 실적이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렉비오라는 약제의 대규모 수주를 대략 한 하반기에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9월 달에
중국 단체 관광 관련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다음 주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미 이제 서울에 있는 호텔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GSPNL이라든지 서부 T&D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시세를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단계 종료되지 않고 충분히 이제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삼성전자와 조금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이나 가격적으로 조정을 이제 충분히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구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시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주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글로벌 AI 밸류체인 안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섹터별로 종목별로 또 자세히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내부적인 변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방산주 쪽이나 뭐 유가 그리고 환율 쪽으로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에서 사실 중요한 어떤 변수가 이제 세제 개편안 이슈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제 대통령 휴가철이 끝나고 다음 주 정도에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고 이제 세제 그 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3,190포인트에서 뭐 3,000 거의 100포인트까지 좀 전 종목 한 90% 종목이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이제 대주주 양도 기준세가 50억에서 10억으로 대폭 낮춰지면서 시장이 쇼크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뭐 그 이후에는 다시 민주당 측에서 좀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아직 뭐 결정된 바 없고 검토할 수 있고 이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다시 수급이 유입됐지만 이런 노이즈에 어쨌거나 시장은 좀 더 주목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정도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 오늘처럼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온 종목들 혹은 오늘 이제 대북 테마주라든지 이런 테마주적으로도 수급 쏠림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이슈들 잘 챙겨보시면서 대응해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번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과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이제 SK D&D로부터 인적 분할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디벨로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사의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9월에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달에 발의될 법안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법안이 이제 아리백 관련된 이제 산업단지 특별법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관련된 선언한 36개 업체로부터 전력 구매 계약으로 구조화해주고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정책적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동사가 얻어지는 이익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략 한 730억 정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현재 가격이 굉장히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상방의 여력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목표가 3만 원까지 바라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보고 계실까요? 저는 카카오페이 준비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이 보통 이제 8월 정도는 전통적으로 조정장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는 테마주 장세가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만약에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지금 윤곽을 드러낸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 미티온도 그렇고 쿠콘도 그렇고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향성이 강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TF 출범을 하면서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구체화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만약 된다면 지금 60일선을 지지하고 20일선 이평선을 어제 정도로 지금 돌파하는 캔들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주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보통 이런 정책주들 핫한 그러니까 정부가 밀고 있는 핫한 정책주들은 이렇게 1차 상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조정이 나와주고 2차 상승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전 정권 때는 대왕고래도 1파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정파동 이후에 3파동으로 전개가 됐던 흐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전에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은 사실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고도만의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목표가 7만 원까지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정부 정책 관련 테마주 안에서 골라주셨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주 시장 한마디 또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금리 인하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변동성에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